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민주노총 소속 CJ 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본사를 점거한 지 엿새째입니다. 처우 개선을 위한 노사 협상을 요구 중인데 진척이 없습니다. 노노 갈등도 큽니다. 비노조원들이 파업 철회 집회를 했고 본사 소속 기사와 외부 계약 기사들 갈등도 깊어집니다. 한데 중재자가 안 보입니다. 떠들썩하게 사회적 합의 자랑했던 정부는 한 발 빠져 있습니다. 택배 분류 인력 도입, 고용보험 가입, 이거 두 가지 말고는 개입 근거가 없답니다. 택배 산업에는 생산자와 판매자, 소비자, 택배기사, 대리점, 물류회사, 적어도 6개의 당사자가 얽혀 있습니다. 언제는 코로나 시대 경제의 실핏줄, 새로운 경제 인프라라고 하더니 더 이상 어떤 중재의 근거가 필요한 걸까요? 2월 15일 화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전셋값 급등과 대출 규제로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이 7만여 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코로나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하네요. 또 금리 상승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또 전 세계적으로는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급망 문제, 물가 문제 때문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주요 원자재 리튬 수급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증시에서는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박연미의 경제픽. 경미한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 요 마디모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다고 하거든요. 이른바 우리가 시친 말로 안 아픈데 입원하시는 분들, 나이롱 환자 이런 말 있었죠. 이런 분들 잡아내는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유의할 사항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탐사 시간에는 대선 후보들마다 또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 제시했는데 관련 내용들 한번 들여다볼게요. 방송 중에 샵 0951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주시면 저희 청취자 의견에 반영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한겨레 신문 이지혜 기자가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서울 아파트에서 월세 거래가 그렇게 많았습니까? 예, 지난해 서울에서 월세를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이 7만 1천여 건으로 집계됐는데요. 관련 통계를 조사하기 시작한 지난 2011년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월세를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라고 하면 전세를 제외한 월세, 준월세, 준전세를 일컫는 개념인데요. 2018년만 해도 4만 8천여 건 정도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 5만 1천여 건으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6만여 건으로 역대 최다 거래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에 7만 건대로 올라오면서 2년 연속 최다치를 경신한 겁니다. 이렇게 월세가 낀 거래가 전체 임대차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월세 낀 거래의 임대차 계약 비중은 37.4%로 나타났는데요. 2019년에 28%, 2020년에 31%에 이어서 2년 연속 상승해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금천구가 유난히 월세화가 심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월세 비중이 56%로 전세 비중보다 높았고요. 그 밖에 종로구는 월세 비중이 43.8%, 중구는 43.5%, 강동구는 42.5% 순으로 월세 낀 계약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월세 계약이 늘어나는 이유를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전문가들은 월세 거래의 급격한 증가 원인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을 꼽고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제도와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전세값이 치솟았고요. 이 전세값을 버티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에 불가피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금융당국에서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기조를 잡으면서 전세 자금 대출까지 막혔고 월세화 전환 속도를 높여왔다는 분석입니다. 1월에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폭이 140개월 사이 최대치였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일단 지난 1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440만 1,000명으로 나타났는데요.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하면 54만 8천 명 증가한 겁니다. 이 증가폭이 2010년 5월 이후로 14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전년 대비 50만 명 이상 늘어난 것 자체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지난 1월이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비교 대상이 되는 지난해 1월에 그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폭이 너무 많이 줄어서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을 했고요. 절대적인 가입자 수는 1년 전보다 11만 명 이상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구직급여 지급 금액도 5개월 연속으로 1조 원 미만을 기록한 점들을 보면 일부 고용 회복세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보이고 있습니다. 양적으로 많이 늘었다. 그런데 질적으로는 어떤가요? 고용 상황을 질적으로 파악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자가 어디에서 늘어났는지 봐야 하는데요. 연령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나기는 했는데 60살 이상 노인층에서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경제활동 인구인 30대의 경우는 19,000명, 40대는 56,000명 늘어나는 동안에 60살 이상이 23만 3천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60살 이상 가입자의 대부분은 보건복지업 혹은 사업서비스업 등 여기 서비스업 종사자인데요. 보건복지의 경우는 정부가 재정으로 충당하는 공공 일자리가 많고요. 사업서비스의 경우는 청소나 경비 등 파견 일자리가 많아서 그렇게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컸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제조업을 비롯해서 정보통신업, 전문과학업, 도소매업까지 모든 산업에서 개선세가 나타나고는 있어서요. 고용 회복세를 완만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높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어제 한국은행이 물가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수준을 상당폭 상회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당초에는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상승률을 한 2% 중반 정도로 전망을 하면서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2.5% 수준을 거의 유지할 거라고 봤었는데요. 최근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긴축의 속도를 내고 있고 또 금리도 예상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을 수정한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조만간에 물가 상승률 전망을 3%대로 수정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장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좀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가도 배럴당 90달러 선을 넘겨서 지금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 물가 상승 공포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죄다 올랐다 이런 말씀만 드렸는데 정월대보름에 좀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먹을거리가 생겼다. 오랜만에 좀 반가운 소식이네요. 예, 한국물가정보에서 정월 대보름을 맞이해서 잣과 밤, 호두 등 불엄과 오곡밥 재료 10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했는데요. 전통시장에서 구매할 때 드는 비용이 12만 4,600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7.2%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마트에서 구입하는 비용은 16만 5,850원으로 전통시장보다 33% 정도 비싸기는 했지만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모두 지난해와 비교하면 2, 3만 원 정도 저렴해졌습니다. 호두와 은행, 땅콩을 제외한 나머지 7개 품목에서 값이 다 내렸는데 특히 오곡밥에 들어가는 잣과 밤의 경우는 지난해보다 재배 면적도 늘었고요. 작황도 좋아져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겨레신문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눈이 많이 오는 모양이네요. 김도형님, 도곡동에 눈 많이 옵니다 해주셨고, 터미네이터님, 경기도 고양시에도 눈이 많이 오는군요. 저는 한 7시쯤 출근했는데 그때도 눈이 서울 상암동에도 눈발이 좀 날렸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모양인데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자동차 소식 다시 한번 준비했는데 탄소 중립에 대한 관심 때문에 친환경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규제 때문에 이제 친환경차 안 팔면 완성차 시장 어렵다 전해드렸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자동차가 전기차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는 와중에 리튬 수급난, 이 장애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전기차의 주요 원자재인 리튬 수급이 쉽지 않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자세한 내용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과의 권영주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제 친환경차 당연히 이쪽으로 간다 대세는 기울어진 상황인데 얼마나 성장했나요?
지난해에 글로벌에서 판매된 전기차가 한 660만 대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포함이 되는데 올해 전망되는 게 이제 1,050만 대예요. 안 갈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가야만 되는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보면 전기차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렇군요. 이게 전기차, 그런데 결국은 전기차가 이 외장, 소위 우리가 껍데기라고도 하는 요 네네네. 바깥에 골조하고 배터리 이 두 가지가 핵심일 텐데, 배터리의 주요 원자재인 리튬 수급, 이게 원활하지가 않다고 해요? 사실은 이런 얘기는 지금 나온 게 아니고 이미 이제 오래전부터 예상이 됐고 올라가고 있었죠. 왜냐하면 전기차 우리가 탄소 중립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하려면 사실은 2030년에 글로벌에 판매되는 자동차 중에 약 한 40%가 전기차가 돼야 돼요. 네. 2030년까지. 근데 그 대수를 따져도 한 6천만 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 많이 만들어내겠다고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도 실제 그렇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배터리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 이 배터리 들어가는 소재가 당연히 중요하게 되고, 그 소재의 핵심인 리튬이 지금 이 수준으로 가면 22만 톤가량 부족하다는 거죠. 2030년에 가면 그보다 더 많이 부족할 테고요. 그러니까 지금 리튬 수요가 2021년에 지난해 50만 톤에서 이제 2030년에 200만 톤 정도 쓰게 됩니다. 그래야 이제 모든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를 만들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제 리튬이 부족한 거죠. 그렇군요. 국내 3사 물량만 해도 74만 톤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채굴 관련 규제가 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우리가 이제 지금 부족한 게 리튬뿐만이 아니고 이제 코발트도 부족하고 니켈도 부족하고 망간도 부족할 거다라는 예측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리튬이나 이런 것들은 그 공기 중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딘가에 있는 거 아닙니까? 바닷물 속에 있든가 아니면 소금 호수에 있든가 어쨌든 땅 속에 있든가. 그러다면 캐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캐야 되는데 이게 캐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을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환경 때문에 목회에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광산업체들이 리튬을 많이 못 캐는 거죠. 캐가지고 가공업체에 보내줘야 거기서 가공돼서 배터리 셀 회사에 갑니다. 근데 그게 이제 못 가게 되니까 부족하면 많이 캐야 되는데 캐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 그래서 앞으로 더 부족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 자다르 지역에 가면 호주의 광산업체 리오 틴토가 있는데 네. 여기서 리튬이 나와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환경오염 때문에. 그러니까 캘 수 있는 양을 캐지 못하면 결국 더 부족해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전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리튬 가격이 많이 올랐죠?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이게 그 플래츠라고 하는 그 분석기관에 따르면 리튬 가격이 지난해 2월 초에 톤당 9,000달러였어요. 이게 1,080만 원 정도였는데 1년 만에 55,0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6,600만 원까지. 가격이 511% 올랐고요. 이렇게 상승세를 타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유럽이나 중국 같은 국가들의 전기차 생산이나 판매가 늘어난 거죠. 그 전기차의 이 셀 수요의 사이클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리튬이나 망간 소재를 캐잖아요. 네. 그 캔 것이 1차 가공업체로 갑니다. 1차 가공업체에서 가공이 된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배터리 셀 회사로 오는 거고요. 그 셀 회사에서 셀이 만들어지면 다시 패커한테 갑니다. 패커는 배터리 팩을 만드는 회사죠. 네. 그 팩이 자동차에 장착이 되고 그런 다음에 자동차에 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재 가격이 올라가면 마지막에 있는 자동차 값까지 올라가게 돼요. 지금 좀 전에 리튬뿐만이 아니고 지금 코발트 값도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코발트도 자동차에 많이 씁니다.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MCN 뭐 이런 게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네. 이 코발트 값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코발트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니켈 함량을 높이는 노력들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계속 쓰고 있다 보니까 이 자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동차에 쓰고 다시
자동차의 수명이 다 됐을 때 팩을 떼어내고 그 팩을 가지고 무언가 장치로 또 쓰고 완전히 다 쓴 다음에는 분해해서 여기서 다시 소재를 추출해서 다시 셀 회사에 갖다 주는 것. 이 리사이클링의 수명까지 완전히 갖춰지지 않으면 나중에 소재 공급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전기차 판매량은 계속 늘어날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 때문에 전기차를 팔아야만 장사를 할 수가 있는데 보급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돈이 더 많이 들게 되죠. 그 예를 들어서 전기차 판매가 올해 전년 대비 약간 40% 이상으로 1,000만 대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글로벌에서. 이 2030년에는 2,700만 대, 많게는 한 3,000만 대까지 될 텐데 그러면 리튬 수요도 많이 늘어나겠죠. 50만 톤에서 지금 한 200만 톤 정도로 전망을 합니다. 그중에 우리나라 배터리 3사도 물론 부족하고요. 이렇게 되면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자동차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상하는 게 킬로와트 시당 $100 이하가 되면 우리가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에 보급할 수 있고 이익도 조금 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가격의 수준을 보면 킬로와트 시당 $135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자동차 회사는 가격을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전기차 판매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되고 올라가면 그 소비자들의 부담이 더 생기니까 많이 안 살 것 같아서 보조금을 더 주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정부의 세금이 더 나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친환경차 보급은 돈이 많은 나라일수록 유리합니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지난해에 대비해서는 약간씩 줄여나간다 이런 입장 아니에요? 전체 보조금 액수는 늘어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한 대당 주는 지원액은 줄어드는데 총량은 늘어나고 총량은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조금에 3조 4천억을 썼거든요. 네. 올해는 이제 1조 원을 또 씁니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에 부담이 되니까 원래 올해는 보조금 안 주려고 했었죠. 근데 안 주면 보급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연장을 했는데 이 보조금을 얼마나 많이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나라의 전기차 시장이 만들어지니까 전기차는 앞으로도 계속 어떤 보조금의 어떤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배터리 값이 떨어져야 돼요. 근데 배터리에 들어갈 리튬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원자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와중에 중국이 전 세계에 리튬 광산을 싹쓸이하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리튬에서 뭔가를 막 캐면 1차 가공업체가 이제 중국이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광산에서 원료를 받아가지고 1차 가공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배터리 기업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 중국이 기본적으로 전 세계 리튬뿐만이 아니고 많은 광산들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에서부터 1차 가공된 소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우리도 직접 광산 채굴에 뛰어들자라는 이제 시각들이 생겨난 겁니다. 최근에 나오는 공급망의 변화라는 것도 이런 차원인 거죠. 안 그러면은 중국이 안 주면 나중에 배터리 못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도 직접 광산을 채굴을 하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코발트 같은 경우에도 네네. 중국이 1차 가공업체 다 갖고 있죠. 결국은 이제 또 원자재 싸움이 시작된다 이런 얘기인데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계속 좀 봐야겠네요, 교수님. 쭉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과의 권영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역수칙 관련해서 좀 변화가 감지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제 방역당국에서 어제 저녁 방송에 출연해서 약간의 입장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는데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하시는 거,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시는 거 이게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 전망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어땠습니까?
일단 장 초반 미국 증시는 블라드 총재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과 또 우크라이나 우려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다른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조금 궤를 달리했고요. 그다음에 또한 우크라이나 이슈에 대한 것도 완화 기대감 등이 유입되면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2월 16일자를 꼬집어서 공격을 통보받았다고 발표를 하자 급격하게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러 국가에서 서둘러 의미를 좀 희석시킨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고위 관리도 연설의 내용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장하자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감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요. 어제 2월 16일이라는 발언은 그 미국발로 시작이 돼서 여러 나라에서 보도가 됐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침공 통보를 받았다 이런 발언을 해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거든요. 실제 상황이 어떤가요? 예, 일단은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 임박 발표가 있었죠. 2월 16일자에 있을 거라고. 불구하고도 관련 이슈가 사실은 완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영국 대사는 트윗을 통해서 군 병력이 훈련을 마치고 철군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또한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정부 요청에 따라서 서방 국가들과도 회담에 나설 것으로 밝혀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기도 했던 상황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도 미국의 발표와는 달리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을 예상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고요. 독일의 숄츠 총리도 러시아와의 단계적 완화 조치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동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온건한 발언을 했던 점도 사실은 우호적인 이슈였었거든요. 하지만 오후 들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여전히 나토 가입을 주장하고 있으면서 또한 갑작스럽게 2월 16일 공격을 통보받았다고 발표를 하자 재차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한 점입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통보가 러시아가 선전포고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를 하면서 관련 발표에 의해 주식시장은 급격하게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했었다는 점인데요. 국제유가도 상승폭으로 확대했고요. 밀 등 농산물도 상승 전환했고 국채금리 또한 상승분을 급격하게 축소하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누가 또는 어떤 기관이 정보를 제공했는지 말하자면 소위 주어를 얘기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낙폭이 축소되었고 여기에 우크라이나 고위 관리가 젤렌스키의 대국민 연설은 연설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하였고 또한 프랑스도 푸틴이 아직 결정을 내린 건 없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미국과 영국 모두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관련 우려를 조금 완화시키는 움직임들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첨예하게 얽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개 전국인 상황인데요. 관련 이벤트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좀 주시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이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을 완전히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와주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공격을 피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전했는데 사실상 미국이 지금 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크라이나 대내적인 상황까지 복합적으로 고려가 돼 있는 그런 제스처다. 이걸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와중에 우리 연준에서 금리 인상 회의를 하게 되면 금리가 진짜 빠르게 많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게 또 걱정거리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최근 미국 연준위원들 사이에서 가장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인사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의 총재입니다. 사실 이날도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3월에 50bp 금리 인상을 해야 되고 상반기 중에 100bp 가량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부분은 블러드 총재와는 달리 다른 여느 총재들은 50bp 인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여는 총재도 금리 인상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동안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가능성도 있고 그에 따라 금리 인상 속도도 조절 가능하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매파적인 인사 중에 하나인 에스터 조지 캔자스시티 여는 총재도 3월에 50bp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블러드 총재와는 좀 궤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주말 사이에 유럽 중앙은행의 라가르드 총재는 여전히 통화 정책의 변화에 있어서는 점진적일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또 보였습니다. 거기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촉발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뉴욕 연은에서 조사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5.8% 높긴 합니다만 낮아질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2020년 10월 이후에 처음으로 낮아지는 거고요. 2013년 설문조사가 시작된 이후
폭으로 치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가능성 또한 부각되는 점에 저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3월 FOMC 회의에서는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향후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금리 인상의 가속화보다는 과거보다 빠른 양적 긴축 스케줄이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가 조금은 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예, 일단 양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 전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 유입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우크라이나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투자 심리를 조금 짓누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스피는 하락 전환했고요. 코스닥은 하락했다가 소폭 상승 반전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다만 오늘 독일의 숄츠 총리와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등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48시간 이내에 주요 회담 등을 열기로 했다라는 점, 외교적인 이런 이벤트들을 고려했을 때 약간 변동성이 계속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에 이 방역 관련된 이 완화의 조짐들이 나타나면서 백신 관련주는 좀 약세를 보이고 오늘은 게임주 등 미디어 업종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 좀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 팀의 박광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눈길 미끄럽습니다. 군데군데 그 눈이 제법 많이 내린다 이런 문자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또 반면에 위례 신도시에 계신 분은 아유 대한민국이 넓군요. 여기는 날이 따뜻하고 괜찮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날이 맑다 2180님. 그런데 눈길에는 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죠. 바로 사고입니다. 큰 사고도 무섭지만 사실 살다 보면 가벼운 접촉사고 날 일들이 많거든요. 이게 다짜고짜 뒷목 잡고 나오는 피해자 모습 드라마에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실제로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있고 내가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데 이럴 때 분쟁은 줄이면서 사고를 좀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또 활용했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한국사내변호사회 이완근 회장과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실 때는 눈발이 좀 괜찮았습니까?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아직은. 최근에 그 후배 변호사가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해서 오늘 이 주제를 정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은 후배 변호사뿐만 아니고 저도 비슷하게 뒤에서 탁 받은 적도 있고 아이고. 거꾸로 뒤에서 탁 받친 적도 있고 그쵸. 예, 경미하게 받친 적도 있고 받은 적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운 좋게 그렇게 크게 다치진 않아가지고 제가 받았을 때도 그냥 그분이 가시라고 하고 이제 서로 가라고 그냥 이 정도는 조심하십시오 이 정도 소리 듣고 서로 끝나서 좋게 끝났는데 이게 이제 그 보험 접수를 하고 하면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된 게 맞냐 이렇게 따져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게 되죠 아무래도. 그래요. 그 사고의 상황을 이게 너무 가장 최근의 사례라서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일단 눈으로 보기에는 차량은 괜찮았지만 앞 차량 운전자가 이제 내가 이 부딪혀서 충격으로 많이 다쳤다 해서 고가의 조수 치료를 반복 중이다. 그리고 합의금을 좀 무겁게 부르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사실 많아요. 이게 특수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구체적으로 어디가 아픈지를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높은 합의금을 요구한다.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어떻게 사고가 정리가 됩니까? 일반적으로 기존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대로 진행되기가 되게 쉬웠거든요. 왜냐하면은 피해자의 몸 상태라는 거는 사실 피해자가 제일 잘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피해자가 어딜 가냐면은 병원을 가잖아요. 그럼 병원에서 의사는 피해자의 말을 기초를 하겠지만 또 그분 입장에선 전문가시니까 자기 판단에 따라서 진료를 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고 의사는 그거에 대해서 진료를 받고 이러면 사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아닌데 싶더라도 그거를 입증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내 몸도 아니고 내가 의사도 아니고. 네. 근데 피해자는
그래서 심지어 나는 사고를 낸 사람이고 그렇죠. 근데 상대방 사고를 당한 사람인데 아프다고 하고 그리고 또 의사한테 치료를 받았고 그리고 실제로 사람 몸이라는 게 생각보다 약합니다. 이렇게 사건들을 접해보면 또 차라는 게 한 1톤, 2톤씩 되는 물건이다 보니까 우리가 차를 쉽게 접해서 그렇지 사실 차에 치이면 아프긴 많이 아프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있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의 진술이랑 그거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해서 이루어졌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의사가 전문가긴 한데 의사 입장에서도 기본적으로는 피해자의 문진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피해자가 어디가 불편하다고 하면은 아 여기가 불편한 뭐겠구나 이렇게 하고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이렇다 보니. 그 가해자 입장에서는 아 이거 이 정도는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이거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들이 많았죠. 근데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해자의 경우에는 아 이거 그렇게 그 중대해 보이지가 않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피해를 본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실제로 내가 아픈데 이게 정확히 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디가 네네. 긁히거나 부러지거나 네네네. 외상이 없는 경우에는. 네. 우리도 이제 사고를 당해보면 저도 이 뒤에서 받치는 사고를 당했을 때 실제로 사람이 목이 안 돌아간다는 느낌을 느껴본 적이 있거든요. 아, 네네. 근데 상대방이 보기엔 또 멀쩡해 보일 수도 있고요. 네네. 이걸 객관적으로 증빙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몇 년 전부터 좀 프로그램이 생기고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이게 아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디모 시스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매스메티컬 다이나믹 모델스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사실은 마디모 시스템이요. 예. 근데 이제 매스메티컬에서 MA, 다이나믹에서 DY, 이제 모델스에서 MO 이렇게 뽑아가지고 한 두 자씩 네. 뽑아가지고 이제 마디모라고 부르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네덜란드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이게 뭐냐면은 영상을 기초로 영상하고 그 차량 손상 상태, 차량이 움직인 궤적, 그 현장 사진 이런 것들의 정보를 다 조합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여러 사고의 사례들하고 비대조를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차가 움직여서 요 정도로 해가지고 양차가 이렇게 됐으면은 네. 탑승자들이 탑승 위치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대략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겠다. 이제 요거를 시뮬레이션에서 분석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근데 상당한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네덜란드에서 개발은 됐지만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뭐 네덜란드 당연하고 뭐 일본, 우리나라 이게 다 도입해가지고는 사고 분석에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방금 말씀하신 야 이거 별로 다칠 것 같지 않았는데 이게 다친 게 맞냐 하는 상황에서 네. 이제 밝힐 게 그동안 마땅하지가 않았는데 이걸 밝힐 수 있는 뭔가의 이제 수단이 생긴 셈이니까 이걸로 많이 이용되게 됐죠. 마디모 이게 딱 듣기에는 약간 탈모 치료제 같기도 하고요. 네네 한자어 같이 들리는데 약간 의자 이름 안마 의자 이런 이름 같기도 한데 예. 실제로 이거 사용해 보신 분들이 계시는군요. 9988님, 김도영님, 마디모를 신청했어요.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데 엄청 오래 걸립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네. 저 이 실경험자인데 조사관한테 이제 말씀을 드려도 일단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그게 우선입니다라고는 해주시는데 그래도 우리끼리 너희들끼리 알아서 요거보다는 객관적인 중재자가 들어가면 분쟁이 좀 줄어들긴 하겠네요. 이게 분쟁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야 되는지 분쟁을 늘리고 있다고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게 이 마디모 시스템이 네. 처음에 도입된 거는 사실은 꽤 됐습니다. 이게 한 도입된 지 15년 정도 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처음엔 이제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고 원래 국과수에서도 이제 오히려 사고가 큰 사고 났을 때 내지는 원인 불상의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있는 자료로 분석을 하려고 한 거지 CCTV 자료 같은 걸로 분석하고 이러려고 만들어 이게 이렇게 도입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운영 비용이 생각보다 되게 비쌉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소프트웨어 이렇게 뭐 한 카피에 몇 천만 원씩 하기 때문에 이제 국과수에서도 계정이 뭐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한 2012년, 2013년 이때부터 이제 블랙박스가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고 이런 뭐 SNS 또 신문, 방송 이런 데서 이런 저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알려지고 이러면서 지금은 연간 분석 건수가 15,000건 된다고 하거든요.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계정은 몇 개 안 되는데 15,000건씩 돌려야 되니까. 요게 그 기술이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좋은 점과 그리고 좀 어려운 점이 동시에 드러나는 그런 부분 같은데
일반인들도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이런 분쟁의 한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네. 수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이 저도 답답한데 이거 신청하고 싶어요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누구나 할 수는 있는데 누구나 받아주진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수사 의뢰가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형사 사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경미한 사고이면은 그냥 저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규정이기 때문에 굳이 경찰 절차를 안 거치더라도 보험사를 끼고 합의가 되면은 그냥 종료가 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마디모 분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경찰에다 신고를 해가지고는 이제 조사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은 운전하신 분은 뭐 무조건 과태료하고 벌점은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수하고서라도 사실은 가해하신 분은 억울하신 거예요. 제가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가해하신 분은 억울하니까 내가 그냥 보험으로 그냥 보험사에서 처리하는 거를 그냥 견디면 될 거를 야 이거 너무 억울한데 이건 너무 심한데 생각이 되니까 자기가 벌점 맞고 과태료 맞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그걸 신청을 하는 거고.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세게 받은 것 같지 않다고 하지만 피해자는 진짜 기자님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아플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마디모 검사가 들어왔는데 야 그 정도는 사람이 다치는 정도가 아니야. 이제 이런 통보를 받고 나면은 자기는 아픈데 이제 억울할 보험 수 사기범 있겠네요. 처리 취급을 받는 드니까 이중으로 억울한 거죠. 그래서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걸 소개해드리기는 하지만 이게 분쟁을 해결하는 건지 조장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은 그래서 드린 겁니다. 상식선에서 합리적으로 처리한다. 이게 되게 모호한 얘기기는 한데 왜 우리가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요거 요런 거 아니야? 이게 딱 떠오르는 그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타협의 수준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가게 되면 네네. 그러기도 한 것 같은데 일단 경찰에 신고를 했다 해서 경찰에서 민원인이 이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국가수로 넘겨준다라고 네. 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사안이 얼마나 복잡하냐에 따라 다른데요. 뭐 접수 순서에 따라서 처리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여러 사례들을 보니까 근데 짧으면 한 2주 그리고 길면 한 2-3달까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2-3달까지 걸린다. 아마 저희 그 의견 주신 분들은 굉장히 길게 시간이 소요된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경미한데 이거를 프로그램 돌려서 해결한다면서 사실 2주만 해도 되게 길게 느끼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얼마나 가슴이 서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겠어요. 네,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사고 처리에 이제 2주의 시간이 너무너무 길게 느껴질 정도의 사고면 사실은 네네. 국가수까지 안 가시고 네네. 당사자들끼리 원만히 합의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결국 보험료도 할증이 되고 네. 차후에 여러 가지 또 그 수반되는 대가가 있긴 하겠네요. 네, 그것 때문이죠. 사실은 가해자 입장에서는 물론 억울하신 부분 그리고 또 정의를 구현하시고 싶으신 부분 사실은 그런 마음에서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굳이 본인의 경제적 이익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이렇게 너무 나쁜 사람 같아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내가 이걸 바로 잡고 싶다 이런 마음은 누구한테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시는 수단으로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거에 의해 가지고는 인사사고 접수가 안 된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보험 할증을 피할 수 있으니까 그런 현실적인 이유로 또 많이들 신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사고가 아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 사고가 남들의 큰 사고보다 훨씬 중대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네, 마디모 프로그램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네, 난 진짜 억울하다. 네. 뭐 예컨대 예를 들어서 사고가 그 뒷사람은 아이고 좀 다친 것 같은데 네. 가벼운 사고 같은데 네, 보험 처리하지 말고 우리끼리 합의하자는 사람도 있고 네, 다양한 케이스가 있잖아요. 네. 근데 심지어 마디모에서 당신 별로 안 아픈 것 같은데요 라고 결론이 나면 피해자는 난 억울하다. 이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뭐 요새는 검색이 하도 활성화돼서 이게 잘 들어보지 않더라도 이제 이 말 듣고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건강보험을 통해서도 그 교통사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모르셨죠. 근데 하여튼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당장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금을 지급을 네. 거부한다. 근데 나는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건강보험에다가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첫 번째 일단 치료를 받으셔야 되니까 아픈 부분은. 그리고
그 보험사에서 만약에 그거에 이제 건강보험에서 처리를 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게 줄 거냐 안 줄 거냐 하는 부분은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 요구를 하고 그거에 의해서 건강보험공단하고 이제 상대방 가해 보험사하고 보험사끼리 처리를 하게 되니까 이 부분은 신경 쓰실 게 좀 덜할 텐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이제 그동안 나는 상대방이 인사로 보험 접수를 해줘가지고 보험 치료를 쭉 정상적으로 받고 있었는데 이 마디모 판정 때문에 그 보험사에서 거꾸로 이 돈을 달라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가 받을 치료비가 아니었으니까 내놔라 이렇게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사실은 대법원까지 간 사례들까지 있거든요. 얼마나 이게 큰 돈은 아니었을 텐데 아마 얼마 억울하니까 이 대법원까지 갔겠습니까? 소송 비용을 생각을 해보면 네. 사실 소의 실익이라는 게 없었을 텐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면 저는 사실은 굉장히 말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감해서 하는 소송은 하지 마셔라 이렇게 보통은 권유드리는데 그런데 그런 어떤 정의감이랄까요? 아니면은 이게 내가 한 거를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수단으로 풀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각보다 강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똑같은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하여튼간 이런 사건에 소송이 되는 걸 보면은 마디모 결과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뮬레이션으로 돌리는 그 통계적인 결과에 의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결과 자체에 절대적인 증거력은 없어요. 아까 전에 뭐 의사이신 분께서 뭐 이렇게 그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절대적이진 않고 다만 법원이 그걸 완전히 무시하냐면은 그럴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통계적인 정확성을 가진 프로그램 분석 결과이기 때문에 그거 그리고 아니면 이쪽 피해자 측에 유리한 증거 자료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진술이라든지 아니면 진단서라든지 그 의료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변호사님 모시고 세상에 이런 일이 이변에 이런 이변이 듣다 보면 딱 두 가지 결론이 나와요. 쏘리하고 땡큐만 제때제때 잘해도 우리가 큰 돈이 나가는 건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고 하고 고마울 때 고맙다고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쓸데없는 비용 지출을 줄이면서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방어운전 안전운전 하시는 것도 조심하시고요. 사고 안 나면 제일 좋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사내변호사회의 이완근 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저희 다시 듣기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다시 듣기 완전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경제발전소 검색하신 다음에 가장 최신 방송부터 보시고 싶으면 필터 있잖아요. 거기에서 업데이트한 날짜 순으로 보시면 되고요. 팟빵에서도 제 이름이나 경제발전소 검색하시면 바로바로 점심 지나면 아마 대부분 올라오는 것 같아요. 지난 회차까지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손님 오셨는데요. 매일경제신문 김유신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거는 아마 이제 모르는 분들이 안 계실 텐데 대선 후보들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당선이 되면 대출 규제 풀어주겠습니다. 아마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는 유력한 후보들이 대다수가 비슷한 공약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대출 규제 관련 공약들 어떤 게 있는지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대출 규제에 대한 입장 요거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일단 짧게만 먼저 요약을 한 다음에요. 이후에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LTV와 DSR 규제를 동시에 완화하겠다고 제시를 했고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LTV 규제 완화,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45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군요.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이재명 후보가 가장 다소 좀 그 완화적인 입장인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의 공약부터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네, 이재명 후보 공약 같은 경우에는 DSR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SR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DSR 규제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연간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 40%를 넘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제 연소득이 5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연간 갚아야 하는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을 수 없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질적 관리를 위해서요.
올해 1월부터 강력한 DSR 규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의 액수가 총 액수가 2억 원을 넘을 때 이 DSR 40%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이 규제를 시행할 때 사실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빌리는데 그렇게 뭐 어려움이 없을 수 있지만 이 소득이 많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제로 인해서 대출이 잘 나오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층이나 이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DSR 규제를 조금 완화해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는 어떤 공약입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청년층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LTV 규제를 80%까지 완화해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LTV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의미를 하는데요. 현재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 LTV가 40%로 막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값이 5억 원이라고 하면은 최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2억 원인 셈입니다.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경우에는 LTV를 60%까지 지금 완화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5억 원 아파트를 담보로 이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최대 3억 원까지 되고요. 만약에 윤석열 후보의 안대로 80%까지 이제 완화가 되면은 최대 4억 원까지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금 살펴볼 만한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LTV를 많이 완화를 하더라도 현재 DSR 규제가 그대로 적용이 되면은 소득이 많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을 한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요. 윤석열 후보 안대로 만약에 LTV가 80%다. 라고 하면 88억까지 대출이 가능한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DSR 규제까지 같이 적용이 되면은 예를 들어 뭐 연소득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한도가 한 4억 원 정도까지밖에 되지 않아서 한 4억 원 정도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토론회에서도 이 DSR과 관련해서 짧게 이제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LTV 80%까지 완화해 주겠다고 했는데 DSR은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분양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LTV를 90%까지 적용을 해주겠다라고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요. 안철수 후보의 입장도 한번 들어볼게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45년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야 45년 동안 이제 대출을 갚으라는 거야? 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대출 만기를 이렇게 초장기로 늘리면 따라오는 부가적인 효과들이 있습니다. DSR 규제 때문이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는데요. 대출 만기가 늘어나면은 그만큼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DSR 규제를 조금 더 이제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돈을 갚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과연 얼마나 빨리 시행될 수 있을지는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현재도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출시된 게 사실 작년이거든요. 40년 만기로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금융기관에서 장기로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금 조달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상품 출시를 위해서는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에 대한 방안도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40년 만기가 작년에 나왔고 45년으로 늘려주겠다. 심상정 후보는 앞서서 언급하신 그 새 후보하고는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죠? 예,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대폭 LTV 규제를 완화한다는 정책을 제시를 하자 이제 이런 정책이 청년들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집값이 12억 원인데 LTV를 최대 90%까지 완화를 하면은 매월 이제 갚아야 하는 이제 대출 원리금이 3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는데 과연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세가 아니라 이제 분양하는 주택 한 2에서 3억 원 정도 하는 주택에 대해서 LTV를 90%까지 적용을 하겠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그래서 다시 이제 심상정 후보가 아니 요즘에 2에서 3억 원짜리 아파트가 어디 있느냐 분양하는 아파트가 이렇게 맞받아쳐서 토론 열기가 조금 달아오르기도 했습니다.
후보들이 대출 규제에 따라서 실제 실수요자들이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불만을 잠재우고 싶다 이런 의지가 읽히는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사실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기준금리가 0%대로 이제 내려가면서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금융당국도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경제 뇌관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서 금융회사별로 연간 늘릴 수 있는 이제 부채 총량을 제한을 하면서 관리를 강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 덕분인지 이제 대출이 막히면서 부동산 가격도 잠시 이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후보들 대출 공약과 관련해서는 제가 또 전문가들 취재를 조금 해봤는데요. 입장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우선 대출 규제 완화 공약이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조금 있었는데요. 현재 대출 규제가 소득이 적은 이제 청년층이나 사회초년생에게 사다리 걷어차기로 작용해서 주택을 아예 구매할 수 없게 만들어서 이런 거를 조금 완화해줘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이 청년층이나 뭐 이제 조금 소득이 적은 분들이 네. 전체 국민에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적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에도 그렇게 큰 영향 미치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시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제 규제를 완화하는 이런 시그널이 그리고 부동산 가격을 조금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금융당국이 이제 소득에 기반해서 대출을 받는 관행을 어렵게 이제 시행하기 시작했는데 대통령이 바뀌면서 만약 이렇게 선심 쓰듯이 규제를 완화하면은 정책의 신뢰성도 떨어지고 다시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부동산 가격이 뛸 수 있다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시장의 반응은 일단 대출 규제가 정말로 풀리고 나면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 김유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 주시네요. 일단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요거는 의견이 완전히 나뉘는데 그렇습니다. 게릭투님, 제가 시속 5km로 가다가 살짝 받았습니다. 그런데 범퍼 갈고 일주일 입원하더군요.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반면에 아니 부딪혀서 사고 냈으면 당연히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견이 완전히 엇갈립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가해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상황 같이 고려하셔야 되거든요. 입장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오늘 하루도 안전운전 하시면서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발전!